감사합니다. 저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저는 주로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토론문만 보시고 저를 먼저 토론을 하는, 저 사실 토론문대로 안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딱 시간도 5분밖에 안 되니까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글로벌 사우스의 정체성과 개념에 관해서 우리가 좀 그냥 대강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실천적으로 한국 외교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지금 어떤 상태로 취급되고 있나, 두 가지 이야기만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글로벌 사우스라는 게 실제 자기 자체의 정체성과 동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인가, 아니면 강대국 경쟁 속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과거에 비동맹이나 G77 같은 경우는 나름의 동력과 정체성이 있었고 노스 사우스 이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나라들로부터 자체적으로 나오는 담론들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과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쪽에서 자기네들의 약한 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발도상국들이라는 거를 잡아가지고 미국에 대항한 대응 담론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전략 경쟁의 비히클로서, 수단으로서 이거를 쓰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반면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 같은 그 미국에 대응한 세력들이 글로벌 사우스 이야기라니까 거기에 올라타서 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이익과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이걸 활용하고, 단순하게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란 이야기가 아니라 의심을 해볼 만한 구석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강대국 담론 경쟁에서 활용되는 수단이라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중국과 경쟁 구도를 바꾸어 버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를 계속 끌고 갈 만한 동력이 있는가라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응한 세력들이 글로벌 사우스 개념을 포기하게 되면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자체 동력 없이 생존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만약에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이 실체가 있고 정체성이 있고 자체 동력이 있는 거라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진짜로 구심은 있는가? 글로벌 사우스 안에 누군가 뛰어나와가지고 야,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다, 같이 가자라고 주장할 만한,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공유된 정체성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명분을 위해서 이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인지, 거기에 관한 동의 같은 것들은 있는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강대국에 대응해가지고 강대국으로부터 포기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한데 뭉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데, 좀 그런 것, 그리고 내적으로도 입장들이 다 다르죠. 강대국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다르고, 경제 발전 수준도 다르고, 국내 정치 상황도 다르고, 대외 정책의 지향성도 다른 국가들끼리 모여 앉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다만 한 가지, 아까 원동욱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글로벌 이스트하고 글로벌 웨스트는 다 글로벌 노스입니다. 그 글로벌 노스, 좀 더 잘 사는 이스태블리시된 선진국들에 대응해가지고 우리들끼리 글로벌 사우스끼리라는 담론은 하나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명확하게 우리의 적을 규정하는 게 우리의 내적 단결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그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한국 외교에서 글로벌 사우스, 많은 실무에 계신 분들은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한국 외교는 뭐 미국 혹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썩었을지도 모르는 동아줄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것이 한국 외교한테 그런 것들을 강요해 왔을지 모르는데 그것만 붙잡고 살아왔는데, 개발도상국이었을 시절에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견국이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는 한국은 여전히 그 예전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세안만 해도 지난 30년 동안 아세안이 뜬다 이야기 되게 많이 했고, 인제야 조금 요만큼 한국 외교에서 나름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들은 여전히
관심 밖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 밖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런 한국의 외교가 우리의 국격에 맞는 외교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강대국을 따라다니면서 작은 동생으로 행세를 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가 강대국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대외 정책. 그래 아까 이해영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계는 다극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강대국이라 한두 개 강대국이라는 그 동아줄만 붙잡고서 계속 살아가도 되는가? 우리한테 다변화라는 이야기는 그냥 구호로만 존재하는 거 아닌가? 외교 다변화라는 이야기는 이런 질문들이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에 직결된 질문들이고, 이게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그 위에서의 정책적 관심은 그냥 단순하게 혁신이나 뭐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원을 재분배하는 좀 노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한국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우울한 추측을 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